마스크를 벗어볼까요? 벗어도 될까요? 네. 여러분이 모르겠다. 그럼요. 아나운서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금요일 지금 밤 10시더라고요 벌써. 이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또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또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이 들어오시니까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들 많이 손 들고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차차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 칸 국제영화제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 부분에 올랐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에바 허슨이라는 감독, 프랑스 감독님이세요.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 연출작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면면을 좀 이 영화가 전하고 있는 실체의 진실도 실체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 GV 전에 아나운서님도 지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다 보고 난 이후에 어떤 되게 생생한 느낌부터 가지셨을 텐데 그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 영화 GV 의뢰가 왔을 때 포스터만 보고 나서는 좀 감이 안 왔어요. 전쟁 영화고 여성이 나오고 전투, IS 이런 조합들이 대체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질까 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도 별로 없었고 그런 장면을 영화 속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했을 때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 몰입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겠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 절망을 느끼기도 했고 먹먹하기도 했고 그런데 또 꺼지지 않는 의지를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좀 받았고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또 마음 아파하는데 이 영화가 끝나고 5분 뒤, 10분 뒤에 나는 또 다시 모든 걸 다 잊고 내 현실로 돌아가서 살겠지? 이런 것들이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의미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 영화 속에 메시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또 차차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 영화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네. 만약에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볼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쏟는다면 사실 이 영화는 여느 영화보다도 봐야 하는 어떤 의미가 좀 더 깊은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영화 제일 첫머리에 이 영화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화가 어떤 내용인지 요약이 되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정말 내가 잘 몰랐던 어떤 세상의 뉴스를 알려주는 영화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하고 보는데도 영화 중간중간에 전개되는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 크고 참혹해서 마치 앞에 있는 문구가 되게 거짓말 같다, 믿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문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2014년에 IS가 이라크 신자르라는 지역에 있는 야지디족을 습격해서 남성들은 학살하고 여자들은 데려다가 성노예로 사고 팔고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그 살인을 가르치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고 이 에바 허슨 감독은 이 학살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특히 그 여성들 중에 성노예로 팔려갔던 여성들 중에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서 걸스 오브 더 선이라는 군대를 결성해서 이 IS에 맞선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 이 두 가지 사실을 기반해서 이 영화를 구상해서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연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영화가 아무리 세상의 진실을 생생하게 전해도 진짜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바 허슨 감독이 이 실화를 제대로 취재하기 위해서 그 전장에도 직접 가보고 난민 캠프에도 가서 이 실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피해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그것들을 재구성해서 인물과 이야기들을 만들었는데요. 에바 허슨이 만난 그 여성 피해자 중에는 무려 14번이나 성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14번이나 사고 팔린 여성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는데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세세하게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해요.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한테 4년이나 뒤에 이렇게 늦게 당도한 이 영화, 깐 영화제 기준으로 우리 좀 더 늦게 만났죠. 근데 이게 정말 세상 한편에서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구나. 이거 자체가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인도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뭐였냐면 내가 한국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간에 너무 당연하게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간에 지구의 어딘가에서는 너무나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좀 약간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인도 여행 갔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감각을 또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영화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뉴스를 앵커를 했었으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그냥 제가 기사로 접하고 전달했으면 저도 생생하게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달을 하면서도 그 무게감 못 느꼈을 테고 몇 초 안에 담기는 영상 안에도 이 개개인의 삶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화의 힘이 저는 개인의 삶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말 생생하게 전달을 하는 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중동에서의 이야기는 어렵고 복잡하고 생경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 바하르의 삶을 조명하면서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하르도 처음부터 전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건데 유능한 변호사였고 남편과 아이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습격을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막 한참 회사의 상황이 어지러웠을 때 그런 무력함을 느꼈었거든요. 내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나를 덮쳐올 때 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런 막막함을 느꼈는데 그거에 비할 수 없는 좌절감을 바하르가 느꼈겠죠.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종교적 이념이 개인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인간은 원래 그냥 그런 것인가? 이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단지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운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겪지 않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제가 뒤늦게 좀 죄송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제 영화를 보고 이 야지디족, 쿠르드족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야지디족이라는 분들은 쿠르드족의 소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쿠르드족 자체가 되게 비운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원래 이 분들을 가리킨 별칭이 중동의 집시, 세계 최대 유랑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 쿠르드족 가운데서도 이 야지디족이 소수를 이루고 있는데 쿠르드족은 원래 기원전부터 중동의 산악지대에 유목을 하면서 살던 민족이었는데요. 중세에 아라비아의 통치를 받은 이후로 번번이 다른 나라의 무슨 침략이나 민족의 무슨 공격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 통일된 어떤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런 통일국 아니면 독립국을 만들려는 노력을 할 때마다 번번이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도 한 곳에 이제 모여 살지 못하고 이라크, 이란, 터키, 시리아 등의 지금 전체 인구가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야지디족, IS가 2014년 그날 공격했던 야지디족은 또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 그 맥락 안에서 그 쿠르드족 자체는 그 중동에는 종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수니파를 믿는 분들이래요. 쿠르드족 대개는. 근데 이 야지디족은 이 기독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가 섞인 독자적인 유일신 신앙을 믿어가지고 다른 이 민족들, 쿠르드족 안에서도 또 다른 이 중동 국가의 여러 민족들한테도 되게 배척을 받고 뭐 특히나 뭐 이슬람교들, IS들한테는 악마 숭배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아오는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이들을 공격할 때는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 맥락과 이런 게 섞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헐슨 감독도 이 전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이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증언과 실존 인물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이런 복잡한 정세를 점점 알게 됐는데 사실 영화에서는 그게 막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과감히 생략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보면 사실 그 마틸드가 그 딱 전장에 내렸는데 사실 군대가 지휘체계 하에서
명령책이나 이런 걸 보면 한 가지 얘기가 나와야 될 건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죠. 근데 거기 보면 군복이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군복 자체는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걸 그대로 나타냈지만 사실 그거를 영화에 되게 중요한 내러티브나 줄거리상에 노출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를 제작계에서 좀 찾아보면 그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이 영화가 정치적 갈등이 잠식되지 않기를 바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라고 해서 이 정말 바하르라는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여성이어서 겪은 어떤 수모, 이 전쟁 안에서 여성의 위치, 존재 같은 것들을 또 보여주는 데 부각을 하시려고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딱 보면 그 바하르가 어떤 과정에서 이 전장까지 오게 됐는지, 그 삶이 그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아나운서님은 이런 감독님의 선택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쿠르드족을 몰랐기 때문에 네, 세계는 왜 싸우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김영미 분쟁지역 PD님이고 제가 예전에 같이 세인트 주지라는 영화 GV를 같이 했어서 그 책을 뒤져봤더니 쿠르드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김영미 PD님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에 답을 할게요. 네. 김영미 PD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 취재를 다루면서 여러 민족을 만났지만 가장 불쌍한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 쿠르드족이다. 쿠르드족은 지구의 미아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그 지구의 미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영화에 나오는 지금 야지디족인 거죠.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중동의 눈물이라 불리면서 온갖 박해와 서름을 겪는 민족입니다. 근데 영화만 봐서는 그런 배경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여성의 이야기에 많이 집중을 해요. 저는 그게 의도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전쟁 영화에서 되게 거대한 서사 안에서 여성의 이야기는 정말 부차적이거나 어떤 2차적인 걸로 부각이 되면서 제대로 기록이 되거나 서사가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다른 시각에서 이미 존재하지만 주목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와닿았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가 될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항의를 받고 보류가 됐는데 처음에 이 철거가 될 뻔했던 배경이 뭐냐면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민족주의로 몰아가서 독일을 좀 자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철거를 해야겠다 했을 때 이제 소녀상을 지키려고 했던 베를린 시민들과 교민이 했던 말이 이거는 위안부 피해자는 민족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보편주의적인 가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싸움으로 몰아가면 여성의 이야기, 소녀상의 존재 자체는 그에 휘말리게 되는 거지만 그냥 인연과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여성들은 이런 고통을 받고 아이들은 이런 피해를 받고 그냥 보편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견에 이 소녀상 철거장의 회견에 야지디족도 등장을 했대요 이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지디족 여성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받다. 여성에 대한 전쟁 성폭력은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민족주의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조금 더 부각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화의 시선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감독님의 어떤 뜻을 미루어 짐작할 때 사실 종교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뭐 민족적인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을 텐데 사실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여성의 문제, 여성이 저런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것들 우리한테 완전히 공감되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어떤 관객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더라도 가장 가깝게 바하르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다른 누구의 특별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내가 저런 일을 겪는다면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저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6.25 당시에 그 최초의 여성 군인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제 조금씩 알려지긴 했고, 근데 저도 최근까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근데 올해가 이제 6.25 전쟁 70주년이면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은 내용 같아서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 의용군이 있었습니다. 그게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에 탄생을 했어요. 1950년 8월부터 육군 여자 의용군 1기를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처음에 모집을 했는데 500명 선발하는데 2,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1950년 9월에 창설된 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부대인 여자 의용군이었고요. 그때 이제 합격자 대부분이 교사나 뭐 대학생, 중학교 이상 졸업자들이 많았다고 하고, 이후 4기까지 모집을 해서 970명의 의용군이 배출이 됐는데, 등록이 안 된 무명 용사까지 합치면 6.25 참전 여군이 약 2,5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 기억에는 교과서에서나 배운 적이 없죠. 부각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있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뭐 존재하는 아이의 이야기도 있겠죠. 근데 어떤 관점에서 누구를 중심에 두고 전쟁의 이야기를 그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존재를 잘 몰랐던 거에 비하면 실제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우리한테 이런 진실이나 뉴스가 전해진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서 대사로 말해지고 회상 장면으로 전해지는 것만큼이나 가장 가슴에 좀 뜨겁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날카롭게 다가왔던 것이 바하르가 짓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네, 근데 그 회상 장면, 과거 장면 아주 한때지만 과거에 단란한 가족과 함께 지내던 때의 모습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전장에서 마틸드와 함께 얘기하고 이럴 때 그 바하르의 표정이 마치 나는 IS를 상대하는 것 말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굉장히 메마른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것이 저 여성이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마틸드나 바하르, 또 이 전장 자체의 어떤 폭력, 그리고 두 여성이 지나온 어떤 과거 같은 걸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에바 헛슨 감독이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헛슨 감독도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이 영화가 역사 전체를 살펴볼 때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폭력을 묘사하거나 마치 그 폭력이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력을 아주 생생하게 해야만 한다는 어떤 이유로 그걸 관음증적으로, 그걸 마치 되게 폭력의 수위를 높여서 묘사하는 것이 영화에 되게 효과적이라는 듯이 이렇게 묘사하는 적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여성이 피해자로 묘사되는 폭력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관점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에바 헛슨 감독도 그에 공감을 하고, 나는 이 영화에서 여성을 피해자로서만 규정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되게 멋있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여성은 그들이 겪는 폭력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폭력 장면을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되, 그걸 겪는 피해자의 감정,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를 아주 최선으로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감독님이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알겠다고 좀 절절히 느꼈거든요. 어떠셨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자꾸 GV 관련 영화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 다음 GV에 이제 임선혜 감독님이 또 GV를 하시는데요. 임선혜 감독님이 최근에 연출한 영화 69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첫 장면의 몇 초가 블랙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노년 여성과 젊은 남성의 대화만 나오는데, 그 의도를 여쭤봤더니 이 감독님이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한 거죠. 그동안 성폭행 피해조차도 굉장히 관음적으로 그려졌는데 그런 장면을 제거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이수정 교수님과 이다혜 기자님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수정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 교수님한테 그 오디오 클립으로 처음에 이런 범죄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의뢰가 갔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범죄 영화에 숱하게 등장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로 소비되다 많은 여성이나 아이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의향이 있다. 범죄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엔터테인먼트화해서 다루는 것은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각조차도 사실 굉장히 최근에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너무 지나치게 혹은 아이들의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게 현실적으로라기보다는 관음적이라는 말을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타자의 시선에서 그 피해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드러나지 않고도 이 바하르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와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절대 꼭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장면이었고요. 그렇게 여성들이 묘사가 됐을 때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6.25 전쟁 여자 의용군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런 여군의 인터뷰를 발견했어요. 18살의 나이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 입대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내가 그 전쟁에 참여했다란 말을 밝히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군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했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갔다 왔다 그러면 가서 연애는 했니? 그러니까 연애했냐는 말이 성폭행 당한 거 아니냐, 그런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자기는 입을 다물고 의용군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여성들이 뭔가 정체성 없는 무력한 존재로 묘사될 때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사실 이런 여성에게 가해지는 되게 부당한 어떤 시선 같은 거는 역사가 너무 유구하고 그래가지고 이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 안에서만 문제도 아니고 이 모든 세계적인 사회나 역사와 다 결부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저는 그럴수록 이런 영화 한 편이라도 어떤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알리고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각도에서 이런 각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야말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화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다각도로 이루어진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우리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 에바우슨 감독님이 이게 여자들의 전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증언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듣고 재구성하는 식으로 영화를 쓰지 않으셨다면 이런 디테일이 영화에 담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걸즈 오브 더 선이라는 부대의 부대원들이 누구보다 두려움 없이 전장에 나갈 때 아주 용맹하게 싸우잖아요. 그건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자기들끼리 그 아침 저녁을 맞는 그 일상적인 장면에서 서로 머리를 따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깨워주고 차를 만들어서 나눠 마시고 이런 장면들이, 이거를 똑같이 남자로 등치를 시켰을 때 남자들의 어떤 부대의 모습이라고 할 때 나올 수 없는 여자들만의 어떤 치밀하고 다정한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한국전쟁에 참전한 여성 의용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여자들이 전쟁에 함께했던 역사들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실이 되게 숨겨야 할 진실처럼 치부되고 그게 나중에야 드러나는 그런 식의 패턴이 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했던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그 작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운 러시아군 중에서도 여성들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뒤늦게나마 증언했던 것을 굉장히 방대하고 끈질기게 기록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자의 전쟁에는 여자만의 색깔과 냄새, 여자만의 해석과 여자만이 느끼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여자만의 언어가 있다. 그곳엔 영웅도 허무만이랑은 무용담도 없으며 다만 사람들, 때론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르고 때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만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땅도 새도 나무도 고통을 당한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고통스러워한다. 이들은 말도 없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저는 그 전쟁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분들을 느끼시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상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묘사가 된 장면이 너무나 좋았고요. 저조차도 만약에 여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총을 들고 잘 싸울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없었고 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그조차도 제가 너무 익숙한 세상의 프레임에서 그냥 생각했던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자의 전쟁은 다른 식으로 강할 수 있다는 걸 이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의지를 다지고 너무 더 자랑스러워라고 표현을 하고 또 바하르가 얼마나 또 리더십이 있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승리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충분히 뭔가 그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잘못된 문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남성분들이 있지만 군대 많이 또 다녀오셨는데 이제 군대 문화가 너무 저는 어느 조직에 가든 기본적으로 좀 많이 깔려 있는 거. 사실 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익숙하게 흘러왔던 거고. 근데 이제 그 군대식 문화가 조직에서 좀 자리를 잡은 이유가 그래야 실수 안 하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그래야 일 잘하고 그래야 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서로 품고 서로 격려하고 그게 기본이 문화가 되고 필요할 때 소위 군기를 잡는다면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게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부드럽게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게 얼마나 강한 힘을 줄 수가 있나라는 거를 영화에서 봤고요. 굉장히 또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국경선에서 바하르랑 라미아인가요? 같이 이제 아이가 곧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죠. 이제 또 다시 소름이 돋는데 그 라미아가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조마조마하잖아요. 저기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발각되면 어떡하지? 막 하는데 그때 꽉 안으면서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0m야 하면서 품고 가요. 이렇게 같이 부둥켜 가서 이렇게 건너는 건데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잖아요. 또 같이 부둥켜 안고 그게 정말 전쟁에서 실제 여성들이 겪었을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쟁 속에서도 아이는 태어났고 아이는 계속 자랐고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늘 있었던 일처럼 지나갔던 건데 그 장면이 또 주는 감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들을 되찾는 것 아니면 IS에 맞서는 것 말고는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지는데도 그 메마른 얼굴 사이사이에서 정말 같은 부대원들을 대한 표정에서만큼은 저 사람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어떤 기본적인 살뜰함과 다정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게 저 여자를 저렇게 강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점이었거든요. 전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만드는 모든 여성들, 감독님을 포함해서 주연 배우들이 아마 현장에서도 그 제작계 보고 우리끼리 너무 즐거웠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아마 현장에서 그대로 전해진 게 아니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중요한 축이 이거잖아요. 바하르의 이야기를 전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하르의 곁에 다가서게 만드는 인물을 마틸드로 설정했죠, 영화가. 그래서 마틸드가 영화의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축이 됐는데요. 마틸드가 전국 기자로서 왠지 바하르를 만나자마자 둘 사이가 마치 클릭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접촉이 딱 되는 것처럼 둘이 굉장히 서로를 알아보고 유대감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게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각자가 지켜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바하르에게는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틸드에게도 마틸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딸이 없으면 버틸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버팀목이었고 서로 그 절망 속에서도 지켜야 될 가치와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북튜브에서도 소개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이 기록한 책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그 경험자가 실제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어떤 척박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딱 바하르 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절망적인 상황에 잠식되거나 혹은 바하르처럼 용기를 내거나. 그러면서 바하르가 하는 말이 대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더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다 이뤘는데 이미 최악을 겪었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 절망으로 빠질 수도 있고 다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어. 내가 지킬 걸 지킬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의미를 찾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 마틸드와 바하르뿐 아니라 태양의 소녀들 대원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에서 또 그 의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사가 막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거나 죽는가인데 죽더라도 우리의 죽음은 다음 세대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거다. 그 환경에서 의미를 찾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제 그 김영미 PD님이랑 같이 그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김영미 PD님도 분쟁 지역을 취재 다니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누구나 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누구나 마틸드랑 굉장히 닮은 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아니 무섭지 않냐. 총알 날아다니고 어쨌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매번 많은 나라에 가세요? 질문을 드렸더니 PD님이 딱 하나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든 걸 흡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세계는 왜 싸우는가라는 책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거 아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투의 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 지키고자 하는 바가 통하는 사람들은요,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도 금세 친해지고, 네, 그러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대답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정말 깊숙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바하르에게도 아들이 있고 마틸드에게도 딸이 있다는 그 이 영화의 설정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걸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둘이 되게 닮은 꼴이잖아요. 과거에 뭐 바하르에 비할 건 아니지만 마틸드 보면 남편이었던 작가가 죽은 것 같고 사진기자가 죽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취재를 하러 다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힘든 일을 겪고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내는 여성을 알아보고 단번에 알아보고 그거에 끌리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 닮은 꼴을. 그래서 그 둘이 서로를 너도 그런 여성이구나 나도 그런 여성인데 하면서 둘을 서로 알아보는 특별한 관계가 바로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틸드뿐만 아니 이 바하르뿐만 아니라 에바 왓슨 감독이 마틸드에게도 약간 이런 사실의 힘을 입혀주고 싶어가지고 이 피해자로 남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한 바하르의 용기 뭐 이런 진실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뉴스를 전하는 마틸드의 용기 이 두 가지를 다 제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틸드의 캐릭터를 위해서도 실존 인물들을 좀 조사해가지고 이에 바탕으로 좀 설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요. 그 안대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대를 하고 전장을 누비면서 취재를 했던 여성 종군 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리 콜빈인데 2012년에 시리아 정부군의 미디어 센터 포격으로 여기서도 설정으로 잠깐 나오죠. 그 실제로 여기서 사망을 하셨던 분인데 원래는 왼쪽 눈 안대를 하고 계속 전쟁터를 누비면서 취재를 오랜 동안 계속 하셨던 분이 있고 또 미국의 마사게론이라는 전설적인 여성 종군 기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1989년 80세의 나이로 이 미국의 파나마 침공까지 정말 한 수십 년의 세월을 종군 기자로 활약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이 마틸드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인물 모두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용기가 감독의 머릿속에서 피어난 용기가 아니고 실제 다 존재했던 사람들의 힘을 얻은 용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뭉클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계신 분도 용기하면 빠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나운서님께도 용기란 무엇인가 이런 거 좀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부끄럽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도 되는 건지 모를 만큼 진짜 너무 부끄럽고. 근데 이제 바하르가 마틸드한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뭐 군인이 되고 싶은 거냐? 정말 용기 있다 항상 앞에 나서고. 그런데 이제 마틸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총에도 관심 없고 내 이야기도 아니고 단지 내가 할 일은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딱히 용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의미였던 거잖아요. 저도 제가 뭐 성격이 물론 좀 더 남들보다 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큰 좌우가 되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의문이 들었던 거를 뭔가를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용기가 있네? 라고 말을 해준 거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건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용기란 무엇일까? 저는 이제 용기에 관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저도 뭔가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망설이는 지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을 한 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행동 자체가 용기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딱 자물쇠, 걸림돌을 제가 극복을 했겠죠. 그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최근에 어떤 책 이벤트를 하나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기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너무 하나하나 읽으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그냥 누구에게나 와닿을 수 있는 얘기라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많긴 하지만 제가 좀 많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서 한번 쭉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용기와 맞는 걸까? 나도 이런 용기를 냈을까? 그냥 아마 누군가 이분이 적었던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모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적었어요 이렇게. 자, 그냥 내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타인의 불가능하다는 시선을 받는 것에 맞서는 것이 용기다. 두 번째, 실패할 줄 알면서도 도전하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게 실패할까봐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니까. 세 번째, 사람들이 저한테 겁도 없다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는 것이었네요. 다음, 글이든 말이든 무엇이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아닐까요? 당신의 그 말이 나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하네요 라고 표현하는 것.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뭔가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할 때 웃어넘기고 좋게 지낼 수도 있지만 말하는 건 여전히 떨리지만, 용기라는 건 점점 희미해지는 걸 붙잡는 것이다. 생각을 숨겨야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라서 씁쓸한 마음이 차올랐는데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용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 또 누군가는 내가 과거에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받는 게 용기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놓을 줄 아는 게 용기다. 그리고 용기란 이것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부끄럽게도 나도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고 살았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요구받는 역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별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욕먹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지금 당장 사회를 바꿀 수 없더라도 잔잔한 호수에 조약돌을 던져서 파동이라도 일으키려고 한다. 그리고 테드 강연에서 봤는데요. 두려움이 공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용기라고 하더라고요. 겁난다고 해서 무작정 뒷걸음질 칠 게 아니라 두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맞서보는 게 그 과정 자체가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이 태양의 소녀들 두려움이 공포가 되지 않게 맞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몇 개만 더 읽어드리면, 실패해도 괜찮고 흔들려도 된다는 나에 대한 용납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정말 완벽하게 이걸 다 해내야 돼. 실패하면 난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나를 격려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용기는 그 다음번에 또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하나하나 되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진짜 용기란 이야기를 주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있고 어떤 걸 자기가 용기 내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답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부당함을 느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거를 넘기지 않고 그걸 뭐 말로 표현하든 내 글로 표현하든 혹은 그냥 정말 툭 그냥 내가 행동을 살짝 그냥 바꿔보든 이 모든 게 다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큰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나 자신이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에서 어떤 걸림돌도 사양하고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렇게 용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용기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나를 표현한 것 뿐인데 그게 바로 용기 있게 비춰지는 것 같다는 말이 저는 되게 뜻깊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용기라는 단어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볼 수만 있어도 이 영화의 의미가 굉장히 남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마틸드가 용기에 대해서 바로 함께 얘기를 하다가 이어지는 되게 씁쓸한 고백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틸드와 또 비슷하게 세상의 뉴스를 전하시는 일도 하시니까 아나운서님께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대사가 뭐냐면 이렇게 끔찍한 공포를 전부 보도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진실에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기사를 클릭하더라도 폭군은 여전히 관자에 오르죠. 사람들은 돈으로 약속과 꿈을 삽니다. 이렇게 끔찍한 현실을 피하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할 겁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찾아서 전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진실을 찾는 게 힘들지만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요. 도중에 저와 마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그게 옳다고 느끼고 그거면 충분하니까요. 나는 이 일에서 영감을 얻어요. 이게 내 나침반이고 날 지탱하는 버팀목이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편 씁쓸하기도 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이미 찾은 사람의 용기 같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왠지 알아요? 그냥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거든요. 제 책을 지금 이제 거의 1차 완성해 가는데 전날 썼던 글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요? 네,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면 뭐랄까 마틸드가 내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이 마음이 누군가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혹은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흩뿌려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거를 나의 생각을 표현할 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좌절감을 느껴요. 저도 그런 좌절감 혹은 어떤 흔들림, 슬픔?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막 이런 상황들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혼란기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얻은 깨달음이 마틸드의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게 나에게 영감을 주고 정말 저에게 영감을 줘요. 제가 어떤 것들을 함으로써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혹은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나비효과처럼 흘러온 거겠죠. 그리고 나의 나침반이 되고 나를 지탱하게 하는 버팀목이 된다. 저의 단단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꼭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그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걸 결과를 생각하고 뭔가를 하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 갇히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최근에 정말 느껴서 엄청 고민 끝에 그 글을 썼는데 너무 이 대사가 똑같아서 진짜 소름이 돋았고요. 그래서 감독님 만난 거 아니죠? 운명이었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함께 이야기 나눌 그러면서
신기한 건 그런 뭐 여성의 이야기, 환경의 이야기, 혹은 약한 것에 대한 아이들, 혹은 뭐 남성들의 약한 것, 그러니까 모든 약한 것들에 끌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뭐 비거니즘을 하는 분들,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왜 더 동물을 생각하고 약한 것들을 생각하는가? 그게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울어진 것에 대한 것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 혹은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제가 뭔가를 바꿔봐야겠다, 이런 막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원래 하지도 않았지만 더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내 주변에 정말 딱 그냥 물방울 하나 튀어서 그게 누군가에게 딱 와닿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어떤 생각 하나만 딱 하고 가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직업적인 소명도 제가 매일 아침 생방송을 하는데 앵커나 진행자 역할은 그거 같아요. 그냥 대본에 있는 걸 그대로 읽기만 하고 전달만 한다면 사실 AI가 이제 뉴스도 한다는 시대가 됐는데 AI가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워낙 많은 미디어가 생겼고 너무 자극적인 미디어도 많이 생겼고 그 방송사 안에서는 그런 좀 무력함을 느끼기도 해요. 이제 우리의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더욱더 개개인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하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과 멘트, 코멘트가 이걸 보는 사람에게는 또 그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하잖아요. 미디어가 그 창이 되는 거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바꿔볼 수 있는 멘트,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코멘트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하는 게 저는 저의 직업적인 소명이고 역할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아나운서님 모시기 진짜 잘했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도 나이 먹으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누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사명감이나 정의감이 아니고 사실은 그 주변의 어떤 안타까운 것을 지나치지 못하는 그 정말 그런 살뜰한 마음,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사람들과 더 편안한 방식으로 있고 싶다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대를 내가 굳이 바꿔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꾸고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부딪혔을 때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구나. 그냥 나와 내 주변,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도 열려있는 것, 그냥 다양한 것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님이 얼마나 용기를 내시면서 큰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절절히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혹시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관객분들하고 얘기 진짜 나눠보고 싶었는데 저는요 사실 마지막에 그 바하르가 아들을 이렇게 딱 안고 마틸드랑 작별 인사하잖아요. 근데 전 이상하게 그 장면이 판타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끝에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그 마틸드의 표정도 뭔가 바하르의 행복한 결말을 봤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애수에 젖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보는 분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틸드가 마지막에 차 타고 가면서 내레이션 하면서 저는 다시 봤어요. 그 장면을. 이거 바하르가 실제로는 죽었는데 뭔가 꿈을 꿨나?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그 내레이션에 눈을 감고 과거의 여왕 같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어쨌든 저는 일단 바하르가 아들과 만나서 끝나는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결말이었고 바하르가 행복한 모습을 되게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바하르가 죽었다고 해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기 쉬운 일이니까 실망을 크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하르의 용기나 도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말이 됐든 바하르의 삶은 의미가 있었고 자신의 삶을 선택을 했고 피해자가 아닌 전사로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울림이 있었던 영화라서 어떤 결말이어도 좋았겠지만 그냥 바하르가 행복한 모습 봐서 저는 너무 좋았고 그냥 그걸 믿고 싶어요. 네. 아마 감독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을 모델로 했다면 죽었다는 결말을 염두에 뒀더라도 그걸 그대로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이 전초에서
바하르가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마음이 너무 절실히 드러나는 결말이어가지고 더 마음에 와닿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도 짧지 않고 더군다나 얘기를 한창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오늘 아나운서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드리고 싶다고 예쁜 책을 한 권. 주셔가지고 네, 한 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좀 네. 받을 수 있는 한 한두 개라도 받아본 다음에 그 중에 좋은 질문 해주신 분께 드리는 걸로 할까요? 좋은 질문, 안 좋은 질문 하는 분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장 먼저 용기 있게 하고 손 들고 분께 제가 드릴게요. 그럼 네, 용기 있는 마이크 제 거 드릴까요?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 저녁 뭐 먹었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냥 손 들었다는 용기 자체가 맞아요. 저것도 용기일 수 있죠. 용기죠. 완전 용기죠. 네. 저는 이럴 때 손 잘 못 들거든요. 내가 손 들었는데 뻘쭘하게 선택 안 해주면 어떡해? 이러면서 안 하거든요. 용기란 누구보다 마이크를 먼저 손을 먼저 들고. 네, 감사해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11시를 네. 가지고 방역을 위해 마이크 옷을 갈아입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나운서님 마지막 말씀 있는 말씀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어쨌든 오늘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를 많이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는 또 알 수가 없네요. 저에게는 굉장히 또 의미 있고 행복한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여러분과도 좋은 기운 나눠서 행복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물론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마음 아프게만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개봉일도 전에 선택해서 봐주러 오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알리는 마틸드 같은 존재가 돼주실 수 있다. 태양의 소녀들입니다. 그렇죠. 소녀들. 네, 그래서 10월 22일 개봉하니까요. 이 의미 있는 영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영화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 분 한 분 감사해요. 네, 끝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